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집행과 집중 강의 들어갈 건데요. 강의 수가 좀 짧죠? 15여가지고 기본서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저 핵심 정리 가지고 들어갑니다. 강의는 일단은 핵심 정리 내용들을 쭉 보고 끝날 무렵에 판례 OX 문제 그거를 좀 풀어가는 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판례 OX 부분들은 추록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들 겁니다. 교재 시간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아마 3년 정도 쌓인 판례들이 꽤 돼요. 자, 교재 보도록 할게요. 옆에 추록을 같이 놓고 공부를 하자고요. 자, 집행의 종류에서는 강제집행의 첫 번째, 강제집행에 실현되는 것은 사법상 소용권이어야 돼요. 사법상 소용권에는 채권서 소용권, 물권 소용권, 신분권, 인격권 모두 포함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강제집행은 이행소용권의 하나가 돼요. 우리 민사소송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이행소가 있고, 형성호소, 확인호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의 종류들이에요. 물론 가장 많은 것이 이행소인데요. 이 판결만이 집행할 수 있는 판결이 됩니다. 나머지 두 개의 판결들은 집행하는 것들이 없어요. 강제집행 대상은 이행청구권의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 이거를 광의의 집행이라고 부르게 돼요. 강제집행에는 강제력이 따르는데 등기 절차를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입하는 것, 친제관계 보존제 확인 판결에 의해서 가족관계 등록을 정정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광의의 집행으로 봅니다. 따라서 협의의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아요. 쭉 6번 치는 거. 다소설은 강제집행도 판결 절차와 더불어서 일종의 소송 절차로 진행으로 봅니다. 밑에 있는 판례. 공인물할 경미의 경우인데 공인물할 경미를 한 경우에는 그 판결의 원고이든 피고이든 경미신청권이 같습니다. 공인물할 경미는 이거는 형식적 경미 중의 일종이 돼요. 공인물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판결의 원고이든 피고이든 이 경미의 신청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형적 경미를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거는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나옵니다. 경매 개시 결정은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나와요. 그 이유는 이 형적 경매 절차에서는 이거는 다목권 실행의 경매에 따릅니다. 다목권 실행 경매에 따라 실시하기 때문에 형적 경우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면은 여기 실체적 카드들, 실체상 사유들도 개시 결정의 이유 사유가 되는 겁니다. 형적 경매 부분들은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자, 뒤로 넘길게요. 자, 집행 절차와 판결 절차와 관계인데 판결 절차는 권리 관계를 확정시키는 절차가 돼요. 자, 강제집행 절차는 권리 관계를 실현시키는 절차가 됩니다. 확정력과 실현 절차예요. 두 번째, 모든 집행에는 판결 절차가 반드시 사용할 건 없습니다. 공정요소나 조정요소 이런 것들은 판결 절차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세 번째, 모든 소송이 강제집행을 수반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이행판결만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행판결 중에서도 성질상 강제집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겁니다. 이행판결에서 성질상 강제집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이거는 예를 들어서 부부 동거를 명하는 판결이에요. 부부 동거를 명하는 판결은 이거는 이행 판결이 돼요. 원고와 피고는 동거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부부 동거를 낸 판결은 이거는 이행 판결이지만은 이거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강제 집행할 수 없는 판결이 돼요.
이런 경우는 나중에 그런 동거를 이행하지 않는 그 상대방 한달해 가지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돼요. 그럼 손해배상 청구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금전채권, 금전집행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부 동거를 명한한 판결 이 자체는 집행할 수 없는 판결이 됩니다. 네 번째, 강제집행 절차는 판결 절차와 병행하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집행 절차와 판결 절차가 병행해서 되는 경우는 전형적으로 제3자 이유서라는 게 있습니다. 제3자 이유를 제기하면은 이거는 현재 집행 목적물인데 그런 강제집행 목적물에 관해서 제3자가 그런 강제집행 배제를 구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 이게 제3자 이유서가 돼요. 그러면은 집행 절차하고 판결 절차가 따로따로 진행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강제집행은 판결 절차 또는 이에 가름하는 관습적 형성처를 전제로 하지만은 집행을 계기로 해서 다시 판결 절차가 발생하는 경우예요. 청구 이유서, 제3자에서 이런 것들이고요. 집행후 종류는 이건 안 보셔도 돼요. 쭉 넘기십시오. 개념적인 것들인데요. 자, 뒤에 2장 집행기관 파트 넘어오십시오. 현재 우리 강제집행 경우에는 집행기관이 세 가지입니다. 일정한 업무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하고 일정 경우는 집행본이 하고 일정 경우는 수수본이 하게 되는데 집행본이 갖는 직무 범위들은 1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이런 것들이에요. 동선에 대한 강제집행은 원체 집행관이 실시합니다. 단 배당 절차는 집행법원이 담당합니다.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의 강제집행은 집행기관이 집행법원이 돼요. 비금전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은 물건의 채권의 집행은 집행관이 실시하고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의 경우에는 수수법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밑에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집행기관으로서 집행관과 집행문을 두고 A적으로 수소법원을 집행기관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칙적인 집행기관은 집행관이나 또는 집행법원이어야 돼요. A적으로 수소법원이 집행관이 되는 경우인데 A적으로 수소법원이 집행관이 되는 경우는 그 옆 위에 있는 거 있죠? 대체집행과 간접강제의 경우입니다. 대체집행 간접강제는 집행기관이 수소법원이 돼요. 집행관 제도인데 집행관은 먼저 10년 이상 법원 조사부나 등기 조사부나 검찰 조사부나 마약 수사 조사부 이상의 직이 있던 전형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하게 됩니다. 주로 법원 서기관급 이상으로 근무해가지고 퇴직하는 자, 그 자에게 주는 것들이 집행관 제도예요. 현재 집행관 제도는 양로 우대직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옆에 임기는 4년이고 연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자, 판례. 집행관으로서 알아야 될 법규를 알지 못했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했고 또한 조사를 결리하여 법규 해석을 그르쳤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은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겁니다. 집행관은 제적 규정을 두고 있어. 제적 규정은 주로 그 집행의 당사자가 이사하고 집행관이 그런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제적 규정이 있어요.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관 제적 규정이 있는데 그러나 기피나 회피는 인정되지 않아요. 그리고 제적 원인에 위반된 행위는 당해문은 아니고 집행이 이심청으로 취소해야 되는 겁니다. 기피하고 회피의 개념 알고 있죠? 자, 기피는 당사자에 의해 가지고 집행관을 꺼리는 겁니다. 이게 기피예요. 당사자가 이자를 꺼리는 거, 이게 기피이고 회피는 반대가 돼요. 회피는 집행관 측에서 이 사람들 업무를 꺼리는 겁니다. 이게 기피와 회피 제도인데
집행관의 경우는 기피, 휘피는 인정되지 않아요. 제청만 인정되는 겁니다. 관할, 토지 관할에 있는데 토지 관할은 원칙 소속된 지방법원 관할 구역에서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여러 개의 물건을 동시에 집행할 경우에 1번은 직무집행 구역 안에 있고 1번은 밖에 있는 경우에는 소속 법원장 허가 없이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2번은 여러 번 실제 이루어졌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게 됐어요. 자, 이 물건 압류 좀 해주십시오라고 위임하는 거, 집행 위임입니다. 이 위임이라는 것들은 이거는 민법상 위임이 아니에요. 위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 위임은 강제 집행으로 신청으로 보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물건들을 강제 집행해 주십시오라는 것들이 이게 집행의 위임인데요. 이때 채무자가 그런 여러 곳에 장소를 두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자택은 이쪽에 서울 서초동에 있고, 사무실은 저쪽에 태릉 쪽에 있어요. 태릉 쪽은 이쪽은 서울 북부지방법원 관할이고 이쪽은 서울의 중앙지법 관할입니다. 집행관이 현재 여기에 근무하고 있어요. 여기. 이쪽으로 집행을 이용하게 되면은 지금 채권자가 여기 물건도 압류해 주시고 이쪽도 압류해 주세요.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하게 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관할이 서로 다른 경우죠. 여기 이 물건도 여기에 있는 장소에 있는 물건도 법원장 허가 없이 압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2번이에요. 토지 관할에 위반하는 행위는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집행유예로 취소사유가 돼요. 집행관이 갖는 직무관할 중에서 독립적인 집행해야 되는 것들, 일반적으로 집행관하고 고유 업무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유증선 가압류, 유증선 압류 집행, 부동산이나 선박과 동산의 인도 집행, 담보권 실현을 위한 최종선의 경매. 동산에서는 어떤 담보권이 있는 거죠? 동산에 무슨 담보권이 있죠? 동산에 무슨 질권이 있어? 새로운 이론이야 그거는. 동사질권은 새로운 이론이라니까. 동산과 채권 대행을 해도 담보권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산 채권 담보권이 있어요. 법이 신설돼 가지고 특정 동산이나 채권 대행을 해도 담보권 설정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담보권을 말하게 돼요. 일반 담보권인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아요. 저당권, 동산 저당권 없습니다. 동산질권도 없어요. 명도단행 가처분에서 일정한 내용의 가처분 집행이고, 두 번째로 집행법원이 이루어진 행하는 집행 절차에 부수적인 권리 갖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 지시증권상의 채권 압류를 위한 증권의존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일정한 지시채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갑이 현재 채권 증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채권자가 이거를 압류하게 되면은 여기 채권자가 갖고 있는 채권 증서, 이 채권 증서를 이제 채권자에게 이거를 교부를 해줘야 돼요. 교부. 그걸 압류가 있게 되면은 이 채권 증서 인도 집행, 이 인도 집행은 집행관이 실시하는 겁니다. 이게 1번이에요. 2번도 마찬가지 채권 압류나 채권 증서 취득이고요. 세 번째, 유수형산업 소유권의 지향을 위해서 목적물로 소량과 현금화합니다. 뒤로 넘길게요. 채권과 과거 재량권에 대한 매각명령 집행, 매각명령 집행 241조 특별 현금화죠. 특별 현금화. 241조의 특별 현금화는 이런 것들의 특별 현금화예요. 이거는 채권에 대해서 어떤 특별 현금화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현금화가 아니라 특별 현금화예요.
채권에 관한 일반적인 현금화는 두 가지가 있죠. 일반적인 현금화, 출신명령이나 또는 정명령을 받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현금화인데, 그래도 이 채권이 어떤 조건이 붙어 있거나 또는 기한이 차지 아니어 있거나 또는 반대급부가 걸린 채권이면은 특별 현금화로 갈 수 있게 돼요. 주로 이거는 양도명령 갈 수가 있고 또는 매각명령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매각명령이 이루어지면은 매각명령은 그 집행권으로 하여금 그 채권을 유체정산 후 매각 방법으로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각이 이루어지면은 매각대금, 이 매각대금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이때 채권에 관해서 이때 배당 절차가 개시되는 겁니다. 채권 특별현금화로서 채권을 집행권으로 하여금 유체정산 매각 방법으로 매각시키는 거예요. 이게 매각명령이 돼요. 매각명령의 집행이고요. 5번은 분홍 경매에서 목적물의 현황조사입니다. 현황조사는 집행권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합니다. 6번에 경매절차를 실시하는 거, 경매절차 실시죠? 경매절차 실시. 이것도 집행관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7번은 강제 관리를 위한 관리인의 부동산 시의 참여권이 있습니다. 8번은 매각 부동산의 인도명령 집행, 인도명령 집행도 집행관이 실시합니다. 4번 집행 실시하는 절차, 집행 위임인데 위임자는 소송력이 있어야 돼요. 집행 방식은 서면으로 합니다. 위임 거절인데 정당한 소유 없이는 집행관은 위임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만일 거절 시에는 집행유예로 불력할 수 있게 돼요. 위임 취하인데 채권자는 언제든지 위임을 취할 수가 있어요. 자, 집행위임 효과인데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독립하여 자기의 판단과 책임으로 법규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권자의 지시를 따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 위임이라는 거는 아까 어떤 의미 아니라고 그랬죠? 위임은? 이거는 민법상 위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민법상 위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위임은 이거는 강제집행 신청, 강제집행의 신청이 되는 겁니다. 집행위임에서 위임자의 줄긋고 살펴시고 이거는 민법상 위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강제집행 신청을 의미하게 됩니다. 집행 절차, 집행 현장의 절차인데 집행관은 집행 현장에 임하여 집행 전에 임의행을 촉구합니다. 집행을 개시했다 해가지고 임의행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집행관은 직무를 집행할 때 지화문전이 교부한 신분증과 집행유예인의 정본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관계인이 요구할 때는 그 자격을 증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4번 야간과 휴일 집행인데요. 가끔 실제 이루어져요. 공휴일과 야간에는 집행법으로 허가가 있어야 집행을 할 수 있게 돼요. 만일 주간 또는 평일에 착수한 집행이 속행을 걸어서 야간이나 휴일 이런 때에도 허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허가 신청은 채권자는 물론 집행원도 할 수가 있게 돼요. 집행관이 허가 없이 공휴일이나 야간 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집행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수색인데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주거나 창구, 그것과 장소를 수색하고 잠긴 문을 여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항배제인데 집행을 당할 때 그 집행을 방해하는 저항을 받으면은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원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경우에는 경찰원주는 집행관이 스스로 하면 돼요. 그러나 국군원주는 법원 후 허가를 얻어서 있습니다. 경찰원주는 집행관이 스스로 하면 되고 국군원구청은 법원 후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어요. 이 저항은 집행을 할 때 받는 저항을 말하게 돼요. 따라서 집행 후에 압류물을 반출하는 행위는 여기 저항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증인 참여 규정인데
일반적으로 집행을 할 때는 여기 성년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없는 경우, 채무자가 없다 해가지고 집행을 미루지 않아요. 채무자가 없는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성년 이상의 증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집행관이 그 압류 집행을 실시할 때 먼저 채권자에게 어디로 나오세요 알려줘요. 채권자로 하여금 자기 친구나 동료 한 사람을 더 데리고 합니다. 성년 이상의 증인 이게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 채무자가 집행 장소에 없는 경우 있습니다. 채무자가 집행 장소에 없는 경우 이거를 대비해 가지고 성년 2명 이상의 증인을 요합니다. 여기 증인 참여 규정은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 증인 참여 없는 집행행위는 마찬가지로 집행의 신청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영수증 교부 이거 넘어서야 되고요. 뒷페이지 4번 집행기록의 열람과 등본의 비어예요. 집행관화, 집행조서, 집행이입장, 집행관의 송달보고서 또는 이런 서류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걸 편철해가지고 집행기록으로 보존하고 그 집행에서 이익관계로 신청이 있으면은 이 집행기록을 볼 수 있도록 허가하고 기록이 있는 서류 등본을 교부해주는 겁니다. 집행조서 증명요원제, 집행조서 증명요원인데 경매 절차에서 결차가 적법히 이루어지냐면은 매각기일 조서 기재만이 유일한 증명자료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매각기일 조서, 이것도 집행조서 일종인데 매각기일 조서 증명요, 이거는 조서 기재만으로 판단시킨다는 겁니다. 이 판례도 집행에서 유명한 판례예요. 그런데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진행하게 됐어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진행하게 되면은 원래 입찰을 개시하고요. 개시해서 입찰을 마감하는 시간까지는 최소한도로 1시간 이상의 시간을 둬야 돼요. 입찰 개시부터 입찰 마감시까지는 1시간 이상의 시간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집행관이 입찰을 개시하고 바로 10분 만에 입찰을 마감했습니다. 그럼 아는 사람만 입찰에 참가하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벙 쪄가지고 벌써 끝났어? 하고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태연스럽게 매각기일 조서에는 내가 1시간 이상의 시간을 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1시간 이상의 입찰 시간 부여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은 매각기일이 이처럼 1시간 이상 시간을 줘가지고 진행되는 여부는 매각기일 조서 기재만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다른 증인이나 이런 걸로는 증명령을 다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매각기일 조서 증명령 문제예요. 불법 신청인데 집행원의 집행처분이나 그 밖의 집행원의 집행을 때문에서는 집행이 시행할 수가 있어요. 집행관이 집행을 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을 지천행이나 또 수수료 다툼이 있으면은 집행 부분에 대하여 집행원이 시행하는 겁니다. 6번의 1번은 누구를 상대로 한다고 그랬죠? 누구 상대로? 집행관을 상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집행의 신청은 집행법원에 하는 겁니다. 집행관이 아니라 집행법원에 집행의 신청을 해야 돼요. 우리 시험은 집행관을 상대로 그렇게 한 거 있어요. 집행법원이 이제 집행관은 그 상대방이 줄 수 없는 겁니다. 2번 그러나 집행법원은 보조기관으로 행동하는 경우는 집행이 실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집행한 법원들은 별 특이한 내용들이 없어요. 저 페이지 집행법원 문제인데
집행법원은 토지관할과 직무관할이 있는데요. 토지관할은 법 3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행을 실시할 것이나 실시한 것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같습니다. 지방법원이면은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본원 지원이 모두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따라서 시군법원은 원칙적으로 그런 집행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토지관할에서 지방법원이기 때문에 지방법원이면은 거기 본원 또는 지원까지가 포함돼요. 시군법원은 여기에 제외되는 겁니다. 자, 법률에 특별한 지정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 있는 거 기획본터 해가지고 비역까지 있는 거고 알고 있어야 돼요. 먼저 자사명시 신청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위는 지방법원이 같습니다. 부동산집행은 부동산이 있는 거 이게 소재지예요. 그러나 자동차나 거들개는 사용 본거지주의, 이거는 사용 본거지주의가 원칙입니다. 자동차는 사용 본거지주의 원칙. 이거는 사용 본거지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이게 기재가 돼 있어요. 거기에 기재된 사용 본거지주의가 관할이 됩니다. 채권과 그 밖에 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일 법원에 신청해야 돼요. 부동산 가압류는 가압류 재판관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채권 가압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토지 관할 위반이 되는 것은 당연히 되는 거 아니고 집행이 사유가 되는데 취소됨이 없이 집행 절차가 모두 끝이 나면은 더 이상 하드를 다툴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토지 관할은 전속 관할인데 전속 관할의 경우에는 합의 관할, 변론 관할 인정되지 않아요. 이게 민수법이지 민수법. 자, 전속 관할 어떤 것들이 이게 전속 관할이 되는 경우에는 이 전속 관할이 되면은 세 가지의 적용을 배제하게 돼요. 관할 합의하지 못합니다. 합의 관할, 관할을 합의하는 게 합의 관할이에요. 또는 응소 관할, 이거 응소 관할 또는 이거를 변론 관할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관련 재판적 규정이 있는데 이것도 적용을 배제하는 겁니다. 전속 관할의 경우는 세 가지 적용이 배제돼요. 근데 여기 여기도 딱 A가 있습니다. A. 여기 A는 부동산에 관해서 일괄 매각을 할 경우에요. 일괄 매각 경우에는 이 적용을 이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A예요. 관련 파격이 시행되지 않지만은 일괄 경우는 적용된다고 그랬어요. 일괄 매각. 직무관할인데 직무관할 집행원이 갖는 직무관할 부동산에 대한 강제입행, 선박에 대한 강제입행 이런 것들이에요. 채권과 그 갖고 대한 강제입행 이것도 있고 동선에서 배상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집행에서 제3자가 목적물을 정의하고 있는 경우에 집행입니다. 259조 이것도 한번 철저히 이루어졌어요. 물건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집행이 있는데 제3자가 목적물을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압류해가지고 그 인도청구권을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인도청구권을 압류해가지고 채권자에게 인도청구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자, 집행행 협력인데 뒷페이지에 있는 거 국군의 원주요청 집행물에 신청 집행물 허가를 얻었다고 그랬죠. 공휴일과 야간 집행 허가 집행에 관한 이의시행 재판의 경우에 급한 경우에 집행 정지 또는 속행해서 참여처분 참여처분도 집행권이 하게 됩니다. 집행에 관한 특별대리임 선임 사건들 압류 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과 유증권의 현금화 명령과 이런 것들이에요. 그 집행권 업무 중에서 대부분이 사업화적 업무로 전부 다 넘어갔어요. 종전에 판사 업무였던 부동산 인도 명령과 관리 명령과 채권의 특별 명령 이것도 사업화적 업무로 넘어갑니다.
이게 출제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럼 지방원 단독 판사 업무로 남아있는 거 거기 6가지 이거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먼저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을 하는 경우입니다. 개시 결정에 이의신청하면은 그 재판, 이의신청 재판은 판사가 합니다. 채권 집행에서는 채권 출심에게 제한한 사건과 압류금지 채권 후 범위 변경 사건이 있어요. 압류금지 채권은 집행법 246조인데요. 여기 1항에는 압류금지 채권을 총 8가지를 두고 있어요. 8가지. 이게 압류금지 채권입니다. 246조의 1항 8가지인데 여기 1호에는 2가지가 있어요. 부양료나 또는 유족 부도료가 있습니다. 2호는 제3자, 채무자가 제3자의 구사업으로 얻는 수익이 있어요. 채무자가 제3자의 구사업으로 얻는 수익. 3호는 이거는 병사의 급료입니다. 병사의 급료. 이제 이 3호 부분들이 앞으로 없어질 거예요. 앞으로 없어져. 예전에야 병사의 급료 해봤자 제가 군대 있을 때 병장 월급이 한 달에 12,000원, 15,000원, 15,000원. 그러나 지금은 병장 월급이 하사관보다 많답니다. 하사관보다. 병장 월급이 월 현재 170, 150만 원 넘어갔을 거예요. 곧 한 달에 200만 원 받답니다. 200만 원. 예전처럼 한 달에 10,000원 얼마 받는 거 그거 뺏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해가지고 압류금지로 돼 있지만은 지금 병장 월급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앞으로 없어질 걸로 보는 겁니다. 병사급료이고 여기는 각종의 임금 채권이 있어요. 또는 퇴직급여 채권. 6호는 소액임차인, 주택의 소액임차인은 소액임차 보증금이에요. 이거는 주택의 한정입니다. 상가는 여기 해당하지 않아요. 7호가 이게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이에요. 그리고 8호는 한 달간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입니다. 한 달간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 이거를 월 185만 원으로 정하고 있어요. 이게 압류금 채권인데 이런 것들을 압류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바꿔주는 겁니다. 변경시키는 재판이에요. 변경재판. 이 재판은 판사하도록 돼 있어요. 채권 출심에게 제한하는 사건과 마찬가지예요. 집행보조 절차는 3가지 있는데 배담명시 절차만 판사가 담당하고 나머지 2가지 재산조회제도나 채무불이행자 명부력 등재 사건들은 사법부장관이 담당합니다. 선박 항공기 집행절차 사건들이 별로 없어요. 강제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사건들이 거의 없습니다. 강제관리는 5년에 전국적으로 한 개 있을까 말까 한 사건들이에요. 6번에 가압류 가처분 집행절차예요. 보존처분에서는 사법화단이 없는 보존처분에서 사법화단이 갖는 업무는 딱 2가지예요. 사법화단의 경우에는 2가지. 먼저 도난의 죄소명령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과 보존처분에 이거를 집행을 취소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2가지만이 사법화단이 담당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판사 업무가 돼요. 보존처분에서는 가론에 있는 거 이건 알고 있어야 되고요. 결국은 판사 업무 여기 6가지 있는 거 이 이외에는 전부 다 사법화단이 담당하다 하시면 됩니다. 답은 시금본 관할 특례에 있는데
이게 22조 규정들이에요. 이것도 자주 실제 이루어져요. 다음 사건은 시금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또는 지원이 관할하게 돼요. 이로 시금법원에 성립된 화해나 그 조정 또는 확정의 지급명령에 대한 관한 집행후 이유서, 청구 이유서, 부여된 이유서로서 그 집행관의 인정된 권리가 수행사건 심법의 조형사안이 아닌 사건입니다. 그러면 1호에서 그게 수행사건 심법의 조형사건이면은 수행사건 심판법의 적용사건이면은 당연히 시금법원에서 관할 것 같습니다. 적용이 아닌 사건은 시금법원에서 처리받기 때문에 지방법원은 이거는 지방법원 본론이나 또는 지원으로 가는 겁니다. 또 1회에서 수행사건 심법의 적용사항이 아닌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반대해서 해가지고 수행사건 심법 적용사건이면은 시금법원이 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호, 3호인데 시금법원에서 한 보존처분에 대한 제3자 이유서나 3호, 시금법원에 성립된 화해나 조정에 기초한 대체집행 간접강제예요. 4호, 수행사건 심법의 적용사항이 아닌 사건을 보라는 보존처분이에요. 그럼 적용사건이면은 이것도 시금법원에서 관할 것 같습니다. 소액사건이란 어떤 것들이 소액사건이죠? 소액사건은 그냥 3천만 원이야. 그렇게 암기해도 좋은데 그 정도면 그냥 반절 정도 맞았다 하시면 돼. 반절 정도. 소액사건은 이런 것이어야 돼요. 자, 금전이나 또는 대체물이나 또는 유가증권에 관해서 유가증권에 일정한 수량 지급, 일정한 그런 수량을 지급하는 것이 되는데 이때 청구하는 금액이 이게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은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민사 1심 사건입니다. 이거를 수액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옆에 집행원호 재판인데요. 재판할 경우에는 이무적 변론이게 돼요. 재판 형식은 결정 형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무적 변론이에요. 그러면 결정 형식 재판 시예죠. 결정 형식 재판 시인데 거의 결정 형식 재판한다. 화를 빼시고 이런 경우에 심리 방식이 있어요. 자, 결정 형식 재판 시에 심리 방식 이게 민수법 134조예요. 자, 이런 그런 경우는 여기 변론을 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판할 때는 결정식이면 변론을 열지 않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당사자나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이해차들을 이해관계인 등을 이거를 신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문을 할 수가 있다. 재량사항이에요. 결정력 재판 시의 심리 방식이 이게 임의적 변론이에요. 그런데 필요적 신문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필요적 신문 규정. 여기 신문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게 임의적이라고 그래서 임의적. 그런데 반드시 신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신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게 필요적 신문 규정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1번 추심명령에서 채무자 신청에 따라서 압류액수를 제한할 때는 반드시 압류 채권자를 신문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추심액의 제한화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추심액 제한 사건. 예를 들어서
자, 갑이 을에게 1억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자와 채권자는 병은 갑에게 3천만 원 채권 갖고 있어요. 3천만 원 채권 가지고 이 채권을 압류할 때는 압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갑의 의뢰 채권 1억 중 1억 중 자기의 채권 한정시켜주는 겁니다. 1억 중 3천만 원을 압류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식으로 압류가 가장 많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압류 효력이 3천만 원만 압류라는 효력이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가 자기 채권을 한정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1억 원을 압류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압류 효력이 1억에 대해서 압류라는 효력이 미치는 겁니다. 압류가 이루어지면은 갑이 을에게 돈 달라라고 청구할 수가 없게 돼요. 자, 압류라는 효력이 있으면은 압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급금지예요. 지급금지. 즉, 이 압류 금액을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거 이거를 금지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채무자 이런 경우는요. 갑이 법원에다가 병의 추심액을 이거를 3천만 원으로 제한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추심의 제한허가 사건이 돼요. 그런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죠. 압류채권자. 일단은 반드시 이 병을 신문해줘야 돼요. 신문. 추심액의 제한 사건의 경우요. 그리고 두 번째, 압류채권액만 아니라 특별 현금화 환결을 허가는 결정할 때는 반드시 채무자를 신문하는 겁니다. 위에 있는 채권인데 여기 1억이라는 것들이 이 채권이 일정한 거기에 조건이 있거나 또는 거기에 반대급부가 걸려 있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또는 기타 현금화가 어려운 경우 그때는요. 자, 병이 이걸 압류한 다음에 여기다가 특별 현금화를 신청합니다. 특별 현금화는 주로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물론 세 가지 있지만은 양도명령 신청할 수가 있고 매각명령 신청할 수가 있고 또 관리명령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무에서는 매각명령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여보면은 상대방이죠. 상대방. 그때는 반드시 갑을 반드시 신문해야 돼요. 압류채무자죠. 압류채무자를 반드시 신문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1심 법원이 대체재판과 간접강제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채무자를 신문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번째, 강제관리에서 관리를 해할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시험은 3번은 출제 이루어졌어요. 1번과 2번 출제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꼭 체크하셔야 돼요. 추심의 제한 사건과 그다음에 그런 채권의 특별명령을 할 때요. 채권의 특별명령을 할 때 그때는 압류채무자를 신문하는 겁니다. 집행관의 재판의 고지인데 집행관의 결정은 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고지하면 효력입니다. 이게 결정이죠. 결정은 그냥 상당한 방법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은 그때 효력이 생기게 돼요. 다만 채권의 경우에는 압류명령 이런 것들을 송달하기는 합니다. 위곡 송달의 특례인데 집행 절차에서 위곡으로 송달이나 통지를 할 경우에는 송달이나 통지와 함께 대안기관에
성달이나 성대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상당 기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송달 장소죠. 송달 영수인을 정해가지고 송달 영수인을 정해서 이거를 신고하라는 겁니다. 송달 장소와 송달 영수인을 정해가지고 이거를 신고하라. 이거를 송달 영수인 신고제도 그렇게 변하게 돼요. 근데 그 기간에 그런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 송달이나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밑에 3번도 마찬가지. 자, 집행에 관하여 법원에 신청이나 신고를 한 사람이나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은 사람이 송달 장소를 바뀐 경우죠. 이것도 송달 장소 변경 신고예요. 송달 장소를 바꾼 경우에는 변경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때 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송달이나 달리 송달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종전의 송달자 성소에서 대법원규칙 사용으로 발송할 수가 있습니다. 14조인데 뒷페이지 판례에 있는 거 14조는 집행절차에 관한 정규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보존 차원의 대통령절차에는 집행절차가 아니므로 대통령령 송달에는 14조가 정리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 판례 철저한 판례가 돼요. 자, 라번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원호 재판의 불복은 둘 중 하나죠. 즉시항고 아니면은 집행의 신청 둘 중 하나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집행부원호 재판의 불복은 둘 중에 하나, 즉시항고하든지 집행의 신청은 둘 중에 하나인데, 물론 즉시항고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라는 그 규정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규정이 있으면은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하는 것이고, 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불복은 집행이 이뤄가는 겁니다. 16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자, 3번 최고와 통지 규정인데요. 최고. 집행절차에서 최고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 인정 항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고란 때는 법원하원 등은 그 취지와 추구 항목을 기록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집행에서 최고 규정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최고의 경우에는 첫 번째가 채권 신고할 거를 최고하도록 되어 채권 신고 최고. 채권 신고 최고가 있습니다. 자, 84조 조문 한번 찾아볼게요. 조문책에 84조 한번 열어볼게요. 84조는 조문책에 124페이지 있습니다. 배당 요구 정기 결정과 공고 문제들이에요. 여기 84조 사항에서요. 조문책의 124조, 84조 사항 규정, 법원 상환 등은 148조 3호와 4호 채권자와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정하는 공정에 대해서 채권 의무와 그 원인과 액수를 배당 요구 정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취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채권 신고 취고예요. 채권 신고 취고. 최고 대상자가 있죠. 대상자. 먼저 148조에 3호와 또는 4호 채권자야 돼요. 4호 채권자. 148조 3호 채권자는 이거는 첫 경매 기입 등기 전에 가압류한 채권자입니다. 첫 경매 기입 등기 전에 이미 부동산에 관해서 가압류 집행을 마친 사람, 이게 3호 채권자가 돼요. 4호 채권자는 마찬가지 첫 경매 기입 등기 전에 등기된 저당권자이거나 또는 전세권자이거나 또는 우선매제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첫 경매 기획 등기 전에 등기된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우선대권자로서 그 자들이 외곽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소멸하는 경우입니다. 소멸하는 자들. 이 자들에게 채권 신고할 거를 추구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있었죠. 두 번째는 공과주간 공모서예요. 현재 공과주공모서 경우에는 세금의 경우는 세무서장, 지방세이면은 자치단체장, 자치단체로, 관세의 경우는 관세청장에게, 그리고 여기에 국민건강보험단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단. 이게 공과주간공모서 채권 신고하도록 최고위원자들이에요. 그 밖에 가담법 16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6조. 이것도 가등기권자에게 이 가등기가 순위보조로 가등기인지 또는 담보가등기인지 그 담보가등기면은 그자가 채권을 신고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채권 신고인데 이 신고는요. 이 신고라는 행위는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까지 해줘야 돼요. 이게 사항주문이죠. 사항주문에서 옆에 이제 혈리에 있는 거 배당 요구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는 겁니다. 이게 채권 신고 최고예요. 또 최고 규정이 또 있는데 최고 규정은 두 번째 최고 규정이 채권 결란서 제출하십시오라고 채권 결란서 제출을 최고하는 겁니다. 채권 결란서 최고. 이것도 매각대금이 납부가 이루어졌어요. 매각대금 납부가 이루어지면은 그로부터 약 4주 안을 날로 배당기일이 정해지는 겁니다. 배당기일. 그런 경우에는 대금 납부가 이루어지면은 법원 사무관 등은 여기 배당기일을 경밀일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채권자 등에게 이를 통지해 줍니다. 채권자 등에 배당기일이 언제인지 배당기일을 통지하도록 통지하게 됩니다. 이런 배당기일을 통지시키면서 그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결란서를 제출하시오라고 최고합니다. 각 채권자들은 채권결란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하는 거. 이게 최고의 대표적인 규정들이에요. 최고인데요. 이때 가번, 동그라미 2번, 이때 최고받을 사람이 이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할 사항을 공고를 하면 돼요. 그 경우 최고는 공고로부터 1주가 지나면 휴직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통지 규정인데 통지. 집행절차에서 법원은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자 통지를 법원 사무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가 있어요. 다만 배규제에 정한된 통지, 이게 무인교 통지인데 남을 감이 없는 게 통지, 이걸 무인교 통지라고 불러요. 무인교 통지는 반드시 이거는 집행법원이 하는 겁니다. 집행법원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즉 사법허자관 명의로 통지합니다. 법원사관 명의로 통지할 수 없는 겁니다. 또 무인교 통지는 반드시 사법허자관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집행법원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집행법원의 이름으로 살펴하시고 누구 이름으로? 사법허자관 명의로 한다고 그랬어요. 법원사관 명의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채무자가 위국 소재 불면은 통지를 생략합니다. 12조가 이게 특제 규정들이 특제 규정. 채무자가 위국 소재 불명 실은 각종 통지는 생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4번 규칙에 정한 통지의 경우요.
자, 규칙에 정한 통지. 규칙에서 정한 통지를 할 때 이 통지 받을 자가 위국에 있다든지 또는 소재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때는 통지를 생략을 합니다. 이거는 규칙에 정한 통지해야 돼요. 규칙에 정한 통지. 이게 4번이에요. 규칙에 정한 통지의 경우에는 통지받을 자가 이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면은 통지를 생략합니다. 그런 규칙상 정한 통지들이 규칙 23조가 대표적이에요. 23조. 그러나 밑에 판례 법 104조 2항 정도죠. 104조 2항은 이게 매각기일과 결정기일을 통지해요. 매각기일과 그에 따른 결정기일을 통지하는 규정인데 이 통지는 104조 법에 정한 통지, 법에 있는 통지, 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통지라는 겁니다. 여기죠? 규칙에 정한 통지가 아니기 때문에 받을 자가 위국 소재, 소재분이 하더라도 통지는 생략할 수 없던 겁니다. 밑에 있는 판례예요. 이익은기일에 대한 매각기일과 결정기일의 통지에는 그런 법에 규정된 통지이기 때문에 통지 생략이 가능한 규칙에 정한 통지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판례도 실제 안되고 있는 판례 중 하나가 되고요. 옆 페이지 수소본과 기타 집행기관이 있는데요. 수소본이 집행기관이 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죠. 대체집행과 간접강제해야 돼요. 그 밖에 수소본의 경우에는 집행공조기관으로서 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국에서 강제 집행할 경우에 그 위국 공공기관의 법률상 공조를 받을 수 있는 때 또는 위국의 원료가 있는 대한민국 영세에 가여 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심 수소본이 채권자 신청에 따라 공도론 강제 집행을 촉탁하는 겁니다. 1심 수소본이죠. 1심 수소본이어야 돼요. 이거 법 55조 1항 규정인데 이것도 한번 출제가 이루어졌어요. 자, 기타 집행관인데 등기원의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하는 경우죠.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나 그런 가처분 기입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시에는 이 등기관이 이것도 집행기관이 되는 겁니다. 부동산행원에서 가압류나 가처분 기입 등기하는 경우요. 그러나 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관한 것은 비록 그것이 광어 집행이지만은 그러나 고유 집행은 아닌 겁니다. 그 경우 등기관은 집행기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절대 이루어졌고요. 공조기관 한번 씌워야 되고요. 자, 2장 집행기관에서는 몇 가지 꼭 암기할 것이 있어요. 암기할 거. 먼저 집행법원이 갖는 업무들이 대부분 사법보좌관 제도로 이양됐다고 그랬죠. 사법보좌관이 담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아니라 여전히 단독판사 업무로 남아있는 거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단독판사 업무로 남아있는 것들 거기 6가지예요. 채권집행에는 2가지 있었죠. 채권집행에는 2가지. 부동산 강제집행에서는 어떤 것이죠? 부동산 강제집행에서는 어떤 것만?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면은 그 이의 재판이에요. 업무인 거는 여기. 자, 부동산 경매의 경우에는 그런 경매 개시 결정에 관해서 이의 신청을 했을 때
이의재판은 판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사. 등선행원에서 강제관리는 사건이 없는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강제관리. 또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재평이에요. 항공기. 이것도 사건이 별로 없습니다. 채권재평의 경우는 두 가지 있어. 채권재평 두 가지. 두 가지 뭐죠? 두 가지. 출심에게 제한화 사건. 출심에게 제한화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압류 금지 채권이 있는데 압류 금지 채권에 관해서 이거를 압류할 수 있도록 그 범위 변경 신청을 하면은 이 범위 변경 재판입니다. 채권은 두 가지예요. 또 그 밖에 집행 보조 절차에서는 재산 명시 절차, 그리고 각종의 보존 처분에 관한 것들, 보존 처분.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예요. 채권의 두 가지면 총 7가지가 판사함으로 남아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보존 처분에서는 이때 사법보장안이 업무, 사법보장에 갖는 업무는 딱 두 가지예요. 이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업무인 거는 두 가지. 본안의 죄수명령 사건과 이거는 보존 처분에 관해서 집행을 취소하는 사건들이에요. 1번은 이게 본안의 죄수명령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집행부원의 경우에는 재판은 결정식으로 한다고 그랬죠. 결정식 재판. 결정식 재판 시에는 형식의 재판 시 심리 방식이 이게 민소법의 134조 규정인데 여기 2항에 당사자의 이관계인 그 바깥 참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라는 규정입니다. 신문할 수 있다. 재량사항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신문해야 된다. 필요적 신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있어요. 교재 4가지 썼죠? 4가지. 4가지 있는 거. 채권재평 절차에서 2가지 있었죠? 채권재평에서. 출심에게 제한화 사건들. 그 다음에 채권의 특별 현금압류 사건들. 채권의 특별 현금합니다. 세 번째가 대체재평이나 또는 간접 강제를 할 때 강제관리에서 강제관리인을 해임할 때 이 두 가지는 꼭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자, 쉬고 3장으로 가도록 할게요.